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고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스탠딩 아웃 사진인데요. 다음.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일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음. 건대부고라는 강북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일반계고등학교 나왔고요. 다음. 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하는데 여기쯤 되면 이제 청소년들이 오 하고 반응이 와요. 어른들은 뭐 어쩌란 말이냐. 다음. 네, 대학원을 또 나왔고요. 다음. 그만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해! 네,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차 기자쯤 됐고요. 다음. 제가 다음이라고 하면 눌러주세요. 미리 누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뉴스 앵커도 잠깐 했고,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 누르지 마세요. 제가 다음이라고 하면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피해 파견 갔었고, 다음. 그 다음에 지금은 MBN 노조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오할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은 기사도 안 쓰고, 이제 취재도 안 하고, 회사에서 복지 관련된 일만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게 됐나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민주당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여기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아니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제가 21살 때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97년에 김대중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우연한 계기에 강연을 듣고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그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죠. 학부 2학년 때.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사실은 이 민주당과 이제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고, 다음. 또 대학원 2학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역시 유시민 씨가 저희 서울대학교 옆에 관악구청에 와서 특강하시는 걸 듣고 개혁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신생정당에 참여를 해서 그 개혁국민정당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거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뒤에 노무현 대통령 그 사진, 그 플랜카드 큰 그림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뒤에 유시민 씨가 지나가다 말고 대학생들이 출정식 한다고 사진 찍고 있으니까 나가다 말 화장실 가다 말고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사인 부위를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할 때 썼던 논문이 그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 경선 도입 과정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때 그 도입 과정에 관한 연구를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겁니다. 사실 그 덕분에 제가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무도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3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생도들을 대상으로 오하지 마세요. 생도들을 대상으로 정치학을 이제 3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1년 정도 기자 되기 전에 뭘 했냐면 마지막으로 김근태 의장님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때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근태,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대선 출마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김근태 의장이 제가 보기에 이제 노무현, 김대중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다음 이제 대통령을 하실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분을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아직 기자 되기 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선거운동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대통합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 라면서 자기는 빠지고 손학규 씨를 민주당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니,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 김근태 회장님이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 이게 아시다시피 김근태 회장님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그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한테 엄청난 고문을 당해서 그거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을 앓고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 빨리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치병이 걸려버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하고 주치의하고 그 부인인 인재근 여사, 지금 인재근 국회의원님이시죠. 그 세 분만 알았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나중에 기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한참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야속했는데 이게 믿고 따르는 참모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혼자 이렇게 후보가 결단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라고 굉장히 이제 그 불만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음.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김근태 의장님 따라서 이제 이른바 민평련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다가 단체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추천을 해줘서 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밑에 보면 여기 가렸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주신 임명장을 받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기자가 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또 인연이 이어져서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마크맨을 했었죠. 민주당 출입 기자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취재를 했었고요. 다음. 그러니까 또 당선되고 나니까 같이 청와대를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 첫 주 주말에 등산 가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북한산 등산할 때 저도 이때 그날 출근한 날이어갖고 같이 따라서 이렇게 대통령님하고 등산을 했던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출입처이기도 하고 또 제 취재 대상이기도 하고 또 연구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또 제가 직접 선거운동을 했던 또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애정과 어떤 애착을 가지고 이 민주당이 그동안 쭉 발전해온 과정들을 제 나름대로 추적해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적해 오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2016년, 17년에 민주당을 출입을 했거든요. 출입을 하면서 의원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원실마다 이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보미 의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본을 한 책, 구할 수가 없어서 재본을 했는데 이게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의원실마다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보신 적은 없죠? 아마 이게 김용민 의원님은 이번에 초선 의원이시라 막 이전 국회에 계셨던 분들한테 다 나눠줬을 텐데 초선 의원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이걸 꽂아만 놓지 읽지를 않는 거야. 솔직히 800페이지짜리 책 누가 감히 읽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이 책을 중심으로 다음. 일단 더불어민주당 60년사가 발간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책에 관한 리뷰니까 다음. 그 다음에 그러면 시대별로 민주당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왜냐면 그분들의 역사가 결국 민주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 다음에 그럼 민주당의 남은 과제, 특히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과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민주시민이라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당원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일단 발간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건 문재인 대표 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그게 마침 2015년, 2016년이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사실 따지기 나름인데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된 건 1955년이야. 그래서 1955년으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15년이 딱 60년이 되는 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신 거야.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60년을 맞이하여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또 그전엔 안 쓰다가 다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한 김에 그럼 민주당 60년사를 한번 당에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60년사 기념사업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보면 전병헌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시죠. 근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금방 이제 물러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전병헌 의원이 당시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태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분야 참모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청와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정책 수석 같은 걸 하셨고 정책 보좌관인가? 그리고 관악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죠.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후보 시절부터 유명한 정책 분야 보좌관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분은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고 정태호 의원은 편찬이 간사가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발간 사업을 총괄 진행을 했고요. 다음. 그러면 누가 썼느냐? 필자가 또 궁금하잖아요. 다음. 첫 번째는 일단 김진배라는 분인데 이분은 동아일보 기자, 해직 기자 출신이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김진배 전 의원. 근데 이분은 주로 50년대에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인 거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 기자 생활을 해서 그 당시가 아주 빠삭해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1공화국의 역사, 이승만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어땠는가 그 역사를 주로 이렇게 서술을 하셨고 사실 저는 이분이 쓴 다른 책도 보고 있어요. 두 얼굴의 헌법이라고 우리나라 그 헌법 제정 과정의 뒷얘기를 다룬 그 책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김진배 기자님, 혹은 김진배 의원님이죠. 이분이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십니다. 그래서 앞부분 읽으시면 그 당시에 어떤 의원들이 직접 했던 얘기가 육성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마치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김진배 기자님의 필력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지고,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김삼웅,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뭐 김영삼 평전, 김대중 평전, 박정희 평전, 뭐 전두환 평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분들, 김원웅, 김원봉 평전,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평전을 거의 다 쓰신 분인데, 이분은 약간 이제 성향이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설을 쓰고 맨 마지막 6장 부분을 좀 집필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게 민주당의 어떤 색깔이랄까? 혹은 진보 진영의 색깔이 많이 반영돼서 약간 좀 이렇게 정치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중도 성향이나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면 이분이 쓰신 부분에서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색깔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김태근 기자님.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김대중 자서전을 이렇게 집필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40회 정도 구술을 한 40시간 넘게 하셨고, 그걸 이 김태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을 되게 좋게 보셔갖고 김태근 씨를 필자로 섭외를 했죠. 그래서 김태근 씨와 함께 40여 회 녹취를 하고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실제로 김대중 자서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이 김태근 씨예요. 그래서 이 김태근 작가님을 5장과 6장, 그 5장의 필자로 모셨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대중 자서전 쓰신 분을 필자로 모신 거죠. 근데 이분은 글은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긴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너무 두 대통령에 관한 얘기, 두 대통령의 어떤 임기 중에 관한 얘기 위주로 쓰셔서 사실은 이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정운현 전 국장님이신데, 이분은 2장과 3장, 박정희 정부 시절에 관한 얘기를 쓰셨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아마 당시 신문 기사를 참조해서 뭐 이렇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5명의 필자, 한 4명의 주요 필자와 아까 말한 전병헌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 뭐 20여 번 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방향도 논의하고 뭐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역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민주당 누가 만들었어? 이 민주당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야? 라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사람은 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인촌 김성수 선생이고, 또 한 명은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면 사실은 인촌 김성수의 한민당계와 해공 신익희의 임시정부계, 요 두 세력이 합쳐지면서 1955년에 결당된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년이면 알다시피 이제 6.25도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로 재선을 하면서 1956년 3선을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3선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알다시피 이 3선 개헌을 이른바 4.4.5 개헌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인촌 김성수도 처음엔 이승만 대통령을 옹립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분이고, 해공 신익희도 원래 김구 계열이잖아요. 임정희 김구 계열이고, 김구 계열은 아시다시피 우리 재헌헌법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어요, 사실 김구 계열은. 왜냐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분단 국가를 세우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원래 임정 계열은 처음에는 재헌의회에 출마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해공 신익희 선생은 그때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 계열에서 이승만 계열로 넘어온 거예요. 김구의 어떤 재헌의회 불참 그 노선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김구를 배신하고 이승만 쪽으로 넘어와서 재헌의회의 국회 부의장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의장이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의장을 못 하잖아.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니까 그 다음 국회의장을 하신 거야. 그래서 2대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제가 국회 출입기자였잖아요. 국회를 가보면 로텐도홀이라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하고 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좌우로 들어가는 가운데 입구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알죠. 이승만. 근데 이분은 누구야? 이러는데 그분이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초창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재헌의회 국회의장으로서 어쨌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 6.25도 같이 치러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뭐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 바로 1955년의 민주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한민당은 뭐냐? 한민당은 한국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한민당은 사실은 일제시대에 약간 친일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인촌 김성수 선생은 동아일보를 만들고 경성방직을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든 분이죠. 사실은 일제시대 조선인 중에 가장 최고의 셀럽 중에, 국내에 계신 분 중에 최고의 셀럽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제 말기에 엄청난 일본의 회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돈 많은 부자니까 당연히 또 모금, 이렇게 군 성금 내라, 뭐 이런 것도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친일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 신문에 그런 기고도 하고 합병 나가라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으셨다가 아마 2000년대 넘어서서 훈장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출범을 1948년 한민당으로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55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인촌 김성수의 역사를 사실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촌 김성수의 역사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없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촌 김성수 선생은 굉장히 복잡한 분이에요. 일제 말에 불가피하게 친일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도산 안창호나 백범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은 국내에서 민족 자본을 육성하면서 독립운동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후원했어요. 알게 모르게. 뭐 일제 몰래 물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파법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제에도 어느 정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근데 사실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2000년대 이후에 그런 걸 문제 삼으면서 이제 훈장을 박탈을 했죠. 잘한 일인가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그러면 50년대 민주당이 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뭐냐? 사실은 야당이니까 뭐 정권의 발목만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농지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농지개혁. 이게 1945년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농지개혁이라는 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공산주의자 출신이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공산주의자인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였던, 그랬다가 전향한 조봉암이 농지개혁을 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의미 있는 점은 뭐냐면, 당시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건 한민당 세력이거든요. 근데 한민당 세력을 이끌었던 호남의 대지주 출신인 인촌 김성수가 그걸 동의했다는 거야. 자기가 지주 출신이면서도 농지개혁에 동의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북한이 무상물수, 무상분배로 막 농지개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북한에 다 넘어간다. 농민들의 마음이 다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촌 선생은 그러면 자기가 지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출신 계급의 이해관계를 배반하면서까지 농지개혁을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고 조봉암 선생이 기획을 했지만 인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통과될 수 없었다라는 거고, 1940 한국전쟁 직전에 유상물수 유상분배로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주계급은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25가 터지면서 지주계급이 뭐 다 땅 다 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평등한 자영농 사회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영농이 아니었으면 절대 자식들 대학 안 보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까지, 혹은 구한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까지는 우리나라는 소작농의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면 다 소작농들이 겪는 억울한 얘기잖아요. 지주한테 맨날 이렇게 뜯기고, 뭐, 이렇게 쌀, 뭐, 소출하면 50% 가져가고, 80% 가져가고, 막, 일제시대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보릿고개 겪고. 근데 그 모순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이 농지개혁이었던 거고, 이 농지개혁은 아주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농민들이 갚을 만한 정도의 어떤 이렇게 관대한 조건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한 3년에서 5년 내에 다 갚고, 그리고 나서 다들 자영농이 됐죠. 또 자영농이 됐기 때문에 자식을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농지개혁은 50년대에는 효과를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면 결정적인 개혁이었던 거예요. 당대에는 이게 금방 효과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인력 자원,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라고 하잖아요. 인재밖에 있는 게 없는 나라. 근데 그 인재를 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농지개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농지개혁은 누가 했냐? 바로 인촌 김성수 선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주 계급이 몰락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왜냐면 본인은 지주로 시작했지만 산업자본가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사회를, 근대화된 일본 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첫째는 기업, 둘째는 언론, 세 번째는 대학, 이 세 가지 조직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통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은 지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주를 살지 않고 경성방직이란 기업을 세우고 고려대학교라는 대학을 세우고 동아일보라는 언론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인 기구들을 최초에 만든 게 바로 인천 김성수 선생이고, 이분의 결단으로 농지개혁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게 6.25 직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한국 국민들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북한하고 싸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린 농지개혁이 돼서 자영농이 됐거든. 내 땅이 생겼거든. 내 땅이 생겼는데 갑자기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또 뺏어가서 또 다시 농지를 재분배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학도병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북한에 맞서 싸운 거죠. 그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준 게 바로 1950년대 농지개혁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의 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민당을 되게 일부 친일 지주 세력이라고 욕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농지개혁 때문이었는데, 다만 여기서 55년에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이 농지개혁의 주인공이었던 농림부 장관 출신 조봉암 선생을 영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 초창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민주당 내 이른바 개파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민주대동파라고 하는 것과 자유민주파라고 하는 이제 그 계열이 생겨나는데, 이게 뭐냐면 죽산 조봉암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죽산 조봉암까지 포함하자는 게 민주대동파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인촌 김성수나 해공 신익희 같은 1세대 원로들, 이분들은 아, 죽산 같은 사람도 당연히 포함해야지. 왜냐하면 죽산은 이미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꽤 인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심상정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소수 진보정당의 후보였지만 국민들이 되게 사랑하는 후보였어요. 그래서 아이, 죽산 같은 사람도 끼워줘야지라는 게 이제 해공이나 인천의 생각이었고, 그에 비해서 낭산 김준현이나 장면 총리, 나중에 총리 되시는 장면 같은 분은 왜냐면 죽산하고 비슷한 연배였거든. 그러니까 죽산이 들어오면 왠지 자기들을 밀릴 것 같으니까 경쟁 라이벌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죽산은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여전히 전향하지 않았다, 사상이 의심스럽다, 공산주의자 출신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민주파,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민주대동파와 자유민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게 초창기의 민주당 내 어떤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됐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그 다음에는 창당 당시에 그 민주당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첫째, 일체의 독재를 배격한다. 민주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강령이고요. 자, 둘째, 다음. 공정한 자유선거로 내각 책임제를 구현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냐하면 생긴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간선제로 뽑혔다가 대통령 직선제를 무리하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걸 통해서 6.25 때 그 어려운 전쟁 와중에도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닭장차로 이렇게 그 감금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게 부산 정치파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었던 건 의원 내각제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제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조건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할 수 있게 된 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커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의원 내각제로 출범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랬으면 지금과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체제 경쟁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지향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강 정책에 박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분배로 근로대중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를 육성해서 세계문화 전진에 공헌하겠다. 그 요즘 우리 BTS나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부터 목표로 했던 어떤 민주당의 강령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김구 선생도 꿈꿨던 거고. 다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이죠. 국토 통일과 국제 정의 확립에 기여하기.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민주당이 추구했던 5대 어떤 강령이었다고 할 수 있고 정강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지금의 민주당하고도 큰 차이는 없죠. 다만 뭐 하나가 달라졌느냐? 내각 책임제. 지금은 내각 책임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빠진 거를 빼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강령,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은 1955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최초의 지도부는 대표 최고위원으로는 신익희, 아까 말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표가 됐고, 왜냐하면 1955년에 민주당 발당을 하고 나서 56년에 인촌 김성수 선생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은 오래 못 사셨어요. 56년에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렇다 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뭐 더 큰 정치인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었고, 해공 신익희가 사실은 민주당의 최고 스타였던 거지. 일단 되게 그 당시 되게 인기인이었고 뭐 임정 출신의 뭐 여러모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이 신익희였고 그리고 최고위원회 조병옥 장면 이런 분들이 다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초창기 지도자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해공 선생이 1956년 대선에 출마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1대1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당 후보는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공이 가장 큰 라이벌이었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게 한강 백사장 유세예요. 이건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공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로 뭐 유세를 중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대중 집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려면. 근데 이승만 정권 경찰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대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냐 뭐 예를 들면 효창운동장이나 장충체육관이나 뭐 이런 데를 대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관을 안 해주는 거야.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부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럼 한강 백사장이라도 가자. 그 당시에는 한강이 고수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무치 지금 그 이렇게 바닷가처럼 백사장이 있었어요. 모래바닥. 그래서 백사장이 넓으니까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서울시가 그 당시에 막지 않았던 거죠. 백사장이 뭐 백사장 개수를 누가 가겠어 했는데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30만 명이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서울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다 한강 백사장으로 구름처럼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공 신익희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아주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면서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가 아주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유명한 해공 신익희의 한강 백사장 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나 봤더니 저도 이 원고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나 봤는데 이 책에 이 김진배 기자가 원고를 잘 취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연설 원고를 적어놨더라고요. 다음. 근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때 해공 신익희의 유명한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민주당이 그 이렇게 만들어낸 최고의 브랜드죠. 최고의 슬로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너무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1956년인데 이승만이 집권한 지도 이제 거의 한 10년 돼가는 거예요. 이승만이 들어와서 45년 해방 이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한 11년 정도 너무 지겨운 거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치도 너무 엉망진창이고 나라꼴이 뭐 말도 못하겠고 이러니까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각하는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각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왕을 황제는 폐하라고 부르고 왕은 전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왕 밑에 있는 신하를 각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영의정 각하 혹은 총리 대신 각하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혹은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장군 각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항상 각하라고 불렀는데 이 각하란 말을 언제까지 못 없애냐면 이 김영삼 대통령까지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면 각하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하라는 말을 못 쓰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왜 자꾸 각하 하느냐. 그래서 각하라는 말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말이다. 또 대통령의 유시. 대통령이 말씀을 내려준다 이거지. 그 유시는 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분부를 했다고 해요. 분부는 뭡니까 분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약간 왕정적인 요소들,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전 국민이 주인이 되며 우리 전국 동포 동지들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하게 일할 작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이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번에 정권 바뀌는 거 아니야? 해공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비 내리는 호남선 사건이 일어나죠.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가 아니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는 따로 그건 나병열차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는 따로 있어요. 굉장히 구슬픈 곡조를 가진 옛날 노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 연설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호남에 선거 유세를 하러 그 며칠 뒤에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잠깐 피곤하네 하면서 딱 기댔는데 기댄 채로 그냥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실신하고 돌아가셨어요. 기차 안에서 돌아가시니까 이걸 뭐 응급처치를 할 수도 없고 다음 역에서 내려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 뭐 노인 평균 수명이 높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어떤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노인이 갑자기 너무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니까 바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가 없는 채로 대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는 신익희 추모표라는 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후보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투표용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신익희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200만 표가 넘게 사람들이 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받은 표가 그때 600만 표 정도인데 돌아가신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추모표를 찍었다. 그래서 그때 2등을 했던 게 죽산 조봉암이에요. 조봉암이 이제 신익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럼 내가 후보 아니냐, 그래서 나를 찍어달라고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조병옥, 장면 이런 사람들이 해공은 조봉암까지 끼워주자는 입장이었지만 조봉암은 사실 해공이 단일화를 해줬으면 자기는 사퇴하고 부통령을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공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니까 조병옥이나 장면은 무슨 소리냐, 너 대통령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죽산은 안 된다, 빨갱이는 안 된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추모표를 찍자는 운동을 한 거지 차라리. 그래서 해공 추모표가 많이 나왔고 죽산표도 뭐 한 300만 표가 나왔죠. 하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에 비하면 뭐 이게 네임 블렌드가 이승만 대통령에 보면 죽산은 너무 한 세대가 어린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때 두 번이나 대선을 출마하면서 조봉암이 이승만 정부에 찍혔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진보당 사건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죽산 선생을 결국엔 사형시켜버리죠. 그게 죽산이 사형당한 게 3.15 분정선거가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에요. 만약에 그때 사형 안 당하고 무기수였거나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좀만 몇 달만 더 끌었으면 3.15 부정선거 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죽산이 살았으면 아마 그 다음 또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한 세대가 같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싹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2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다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내각제로 넘어가기가 쉬웠던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신익희 선생이 비 내리는 호남선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그 우리가 1960년 이른바 3.15 부정선거 때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후보가 조병옥이에요. 조병옥은 뭘로 유명하냐면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의 내무국장,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같은 걸 하셨어요. 경무국장이라고 돼. 경찰을 담당하는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뭐로 유명하냐면 이분이 이제 이북 출신인가 이래가지고 우리 4.3 사건 있잖아요.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을 아주 가혹하게 탄압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 제주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서북청년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주에 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학살을 일으킨 사실은 주범 중에 한 분이 조병옥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난 어떤 이렇게 그 민중들의 원망을 샀던 분이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고 그래서 해공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을 이끌었죠. 그래서 1960년에 이승만 박사의 경쟁자로 대선에 출마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조병옥이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병옥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기대를 했으나 왜냐면 이승만 이때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80 먹은 노인 내가 뭐 대통령을 3번이나 더 해. 이제는 그만해야지 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조병옥 선생도 대통령 선거 와중에 뭐 심장병이 있었는지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이분은 이제 미국 박사였나 그래요. 미국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치료받는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수술대 위에서 심정지가 온 거야. 그래서 수술 받다 말고 돌아갔어요. 선거운동 와중에.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또 후보가 없어. 민주당은 또 후보가 없는 거야. 대통령 후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이라도 당선시키자라고 해서 장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가 돌아가시니까 근데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승만은 상대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대통령 당선이나 마찬가지였고 부통령을 이기붕을 시키려고. 왜냐면 나이가 80이니까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임기 중에. 근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80대 중반까지 사셨기 때문에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임기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으니까 부통령 선거가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달아오른 거지.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그 무리한 부정선거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반발해서 4.19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기붕 일가가 그 이강석 씨가 다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해버리잖아요. 집단 자살하는 걸로 이기붕 일가가 다 몰살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장면 씨가 총리가 되면서 이 민주당이 이끄는 이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게 바로 이제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파와 구파가 다시 이제 그 정권이 굴러 들어온 거야. 이거는 4.19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정권이 넘어왔는데 대학생들이 바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야당 정치였던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온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일기 정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일기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기 정부인 거예요. 자꾸 4기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게 있는데 민주당 1기 정부는 2공화국이에요. 2공화국. 그래서 이게 민주당 1기 정부고 이 당시에 이제 장미연 씨가 부통령을 실제로 했고 그 부정선거에서 당선돼야 했던 근데 이기붕이 당선됐지만 그 국민의 신망을 받은 그 인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장미연 씨가 총리가 되는 건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민주당의 강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통령제가 독재를 해서 그때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의원내각제 해보자 라고 해서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총리가 장면이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장미연 씨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은 원래 천주교계에서 추천해갖고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라 이승만 박사처럼 이분도 장면 박사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분은 6.25가 터졌을 때 마침 주미 대사였던 거예요.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엔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엄청나게 그 주요 정치인들 각국 그 사절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되잖아요. 6.25 때. 그걸 이끌어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6.25 때 이렇게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미군의 유엔군의 파병을 이끌어낸 어떤 영웅으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그 라이징 스타였고 그래서 그 인기 때문에 장면 총리로 이승만 정부에서도 총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부산 정치 파동 등을 거치면서 야당으로 넘어가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2공화국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총리는 이 양반이야. 그러면은 대통령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당내에서 처음에 경선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먼저 뽑았어요. 근데 대통령을 이 구파와 신파가 이제 구파라는 건 원래 민주당 아마 한민당 계열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구파라고 하고 신파는 약간 뭐 미국 유학파라든가 좀 세련된 그런 도시적 뭐 신사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신파였다고 하는데 이 신파 계열에서 나온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구파 계열에서 나온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구파에서 대통령을 윤보선 씨로 추천을 해가지고 윤보선 씨는 영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라 영국 신사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이승만 정부 때 아마 서울시장을 했을 거예요. 임명직으로.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분도 셀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왜냐면 이 내각 책임자의 대통령은 의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한 거야. 그럼 총리는 당연히 신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윤보선 씨가 이상하게 그런 줄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구파에서 총리로 임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어딨냐. 구파가 대통령을 가져갔으면 총리는 신파를 줘야지. 근데 이제 총리까지도 구파가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투표를 해서 부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총리를 장면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 생겨서 엄청나게 그 9개월 정도 딱 그 2공화국이 딱 9개월 지속됐거든요. 5.16 쿠데타 나기 전까지. 내부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인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아마 전면 개각도 한 3-4번을 하고 뭐 장관들 가른 거는 뭐 한 7-8번을 하고 그러니까 9개월 정부가 운영되면서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장관 계속 개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지. 이 사람들은 뭔가 통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자기들끼리 신파구파 맨날 권력 투쟁만 한다. 라면서 이제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4.19를 통해서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이 요즘 같은 상황이 너도 나도 데모를 하는 거야. 밤만 열면 이렇게 눈만 뜨면 너도 나도 다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자기 요구사항들을 이승만 정부 때 억눌려 있던 요구사항들을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데모를 하니까 완전히 데모 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은인자증하던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한강다리를 건너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승만 정부를 헌정을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정권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2공화국 하면 굉장히 실패한 정부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2공화국이 은근히 이제 한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
이 공화국이 사실은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박정희 정부가 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승만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김영선 장관, 이거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김영선 장관이란 분이 김영선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 다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경제통이었던 김영선 장관이 주도를 해서 다음. 국토 건설과 실업자 대책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전략은 뭐냐면 이 대규모 토건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국내 이게 마치 이제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을 일으켜서 그걸로 경기 부양을 해보자라는 게 이 공화국의 김영선 플랜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상계라는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토 건설 계획을 주장하는 글을 이분이 쓰시고 다음. 그래서 조림, 뭐 사방 사업, 수리, 하천 정리, 도로 뭐 이런 이제 전국적인 토건 사업을 이렇게 뭐 하천도 정리하고 도로도 놓고 뭐 이런 사업을 막 일으키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노무 집약적,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토건 사업을 벌이면 사람들이 막 일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겠죠. 노무 집약적 사업을 통해서 연 4천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1년간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이렇게 경기 부흥을 해보자.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기 부흥 정책을 피려고 했던 거죠. 다음. 그리고 마침 이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이 그거 잘했다 이러면서 경제 원조를 2천만 달러를 당시 민주당 정부에 경제 원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돈도 있어, 실탄도 있었어. 이 실탄을 가지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펴겠다라는 게 이 공화국의 경제개발 계획이었던 거고 5개년 계획을 이때 세운 거야. 사실 이 계획을 박정희 정부가 그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고 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이 공화국 민주당 정부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건 사실은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 언론에서 데모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권력투쟁 위주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사실 당시 민주당 정부도 나름대로 경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참이었다. 근데 이걸 해보지도 못하고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농촌의 실업자들을 활용해서 경제 부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결국 요거를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박정희 정부 좀 다르긴 해요. 처음에 이걸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생각만큼 잘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건 사실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잖아요. 내수를 통한 경기 부양이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그러니까 내수가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된다라는 걸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게 박정희 정부의 공인 거죠. 사실 그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를 그렇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명백한 객관적인 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요즘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다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부분을 인정하잖아요. 자, 다음.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일단 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민주당이란 당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해체됩니다. 신파의 정당과 구파의 정당으로 해체가 돼버리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살아남은 정당은 신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이 살아남아요. 그 세력 중에.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은 자기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장면 총리는 천주교 출신이라 성당으로 도망가서 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의전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고 해요.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경무대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공화국 때. 총리가 실권자니까 총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보선 대통령이 의전적인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무대로 먼저 딱 들어가서 입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는 관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어디면 반도호텔이라고 지금 시청 옆에 롯데호텔 있잖아요. 그 롯데호텔이 옛날에 반도호텔이거든요. 반도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서 거기서 직무를 봤어요. 장면 총리는. 그러니까 이제 5.16이 터지니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차지철, 박종규 이런 사람들이 장면 총리 체포조였던 거야. 장면 총리를 체포하려고 반도호텔 스위트룸으로 쫓아갔는데 장면 총리는 그 전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군으로부터 그걸 미리 쿠데타가 일어난다라는 걸 정보를 받고 장도영 그때 얘기를 해줬나요? 그래서 그걸 받고 미리 피신을 합니다. 한 10몇 분 전에 피신을 해서 처음에 미 대사관으로 갔는데 미 대사관은 그때는 몰랐던 거야. 문이 안 열렸어요. 직원이 없어서. 그래서 미 대사관을 뚫으려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급하게 성당으로 도망갑니다. 본인이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 베이스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2박 3일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쿠데타 세력이 장면 총리는 빨리 나와라 라고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이게 숨어 있으니까 이게 진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면 총리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박정희 장군이 동원한 병력은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한림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압하려고 했거든요. 진압하려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장면 총리가 도망가서 지시를 안 하는 거야. 지시를 안 하니까 군인이 지시가 없는데 출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력하게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 총리는 어쨌든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어떻게 몸을 피하느라 결정적으로 쿠데타 진압에 그걸 놓쳤고 호기를 놓쳤고 윤보선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의전적 대통령만 하는 게 싫었던 거야. 실권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쿠데타가 어쩌면 이게 얄미운 장면을 쫓아내고 자기한테 정권이 넘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장병들의 충의를 이해한다. 그러면서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상 쿠데타를 사후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윤보선 대통령이. 그래서 한 63년까지 대통령을 더 합니다. 의전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무 실권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야당으로 넘어와서 박정희 장군이 군복을 벗고 공화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 윤보선 대통령이 자기가 박정희한테 속았다. 자기한테 정권을 줄 줄 알았는데 박정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니까 이시하면서 대선에 출마를 해요. 신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두 번을 박정희와 붙습니다. 63년 대선, 67년 대선 두 번을 붙는데 두 번 다 지죠. 63년에는 오히려 가스라색해졌고 6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성과를 내면서 오히려 표차가 100만 표 가까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윤보선은 두 번의 대선에 나왔지만 박정희에게 다시 패배하게 되고 근데 윤보선의 노선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박정희를 강력히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대선 전략이 뭐냐면 네거티브예요. 박정희에 대한 사상 검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죠? 여러분 남노당 출신인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빨갱이 남노당 출신으로 그 여순 반란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사형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같이 남노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풀어서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래서 사실은 살아났고 그걸 구명해 준 게 백선엽 장군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10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인연으로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는 사실은 남노당 출신이고 빨갱이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색깔론을 펼친 거예요. 재밌죠? 야당이 그 당시 색깔론, 여당에 대해서 색깔론을 펼친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 반란이 일어났던 그 호남 지역이나 어떤 남부 지역에서 몰표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지하는 정서가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여촌 나더라 그래서 윤보선 후보는 도시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고 시골 지역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호남이 박정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역주의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윤보선은 박정희하고는 같은 알을 이고 살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반대를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선거에서 계속 지게 되고 윤보선 후보와 함께 당시 신민당을 이끌었던 거는 이 박순천 여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초창기 독립운동 여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유관순 여사라고 보면 돼요. 유관순 여사가 살아남아서 정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유관순 여사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위긴 한데 유관순 여사는 그 여고생 때 했던 거잖아요. 그걸. 근데 이분은 그때 한 대학생 20대 정도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여걸이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꾸준히 해서 어쨌든 이때는 야당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 돼서 이분이 야당을 이끌 때는 이분은 되게 합리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못하게 정치제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박순천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영수회담도 합니다. 그 영수회담을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해서 국회에서 같이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런 합리적인 개혁 노선을 취한 게 바로 이 박순천 여사였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박순천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신민당 이렇게 뭐 이합집산 하면서 당이 없어졌다, 이렇게 합쳐졌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 절대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순천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윤보선과 박순천 계열 사이의 갈등이 계속 있었고 뭐 그렇다는 거. 다음. 그러다가 윤보선이 두 번이나 대선에 실패하고 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윤보선으로는 이제 야당을 이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윤보선은 사실상 정계 은퇴 비슷하게 뒷방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받은 게 유명한 유진호 박사죠. 유진호 선생은 우리나라 재헌 헌법을 만드신 분이죠.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아까 말한 인촌 김성수가 키운 학자이면서 이제 법학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유진호 박사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헌의회를 만드시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신 당대 아주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셀럽인 그 유진호 박사가 사실은 야당을 잠깐 이끌었는데
그래서 삼성기업 반대 투쟁 같은 거 하면 유진호 당수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 연설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유진호 박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 이때는 이미 뭐 60년대 중반이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오래 못 살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대선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진호 박사가 아니라 조금 다음 세대인 유진산 씨가 그 대선 주자로 당수 역할을 했는데, 유진산 씨는 약간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유진산 씨도 아까 박순천 여사처럼 박정희 정부에 일정 정도 협력하자라는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른바 사쿠라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유진산이 본인이 그 공천권자잖아요. 당 총재니까. 근데 어떻게 공천을 하냐면 자기 지역구에 본인이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자기 지역구인데 자기가 안 나가고 자기가 갑자기 비례대표 1번으로 자기를 공천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 지역에는 완전히 듣보잡 정치 신인을 공천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지역에 여당인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자기가 나갔으면 당선됐을 지역인데 괜히 정치 신인을 공천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이 당선되게 만들어준 거지. 그리고 자기는 쉽게 당선되는 비례대표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박정희 정부하고 뭔가 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쿠라, 이른바 진산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이른바 유명한 1차 진산파동, 2차 진산파동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젊은 정치인들로부터 신망을 확 잃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박정희 정부와 뭐 선명하게 싸우기보다는 자기 보신만 찾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당내 비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기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산으로는 대선을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1970년 대선이 다가오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무리하게 3선 개헌을 해서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1970년, 71년 대선을 앞두고 69년에 신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 유진호 박사가 이제 자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내가 당연히 유진호 박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나, 아마 은퇴했나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치고 나옵니까?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다음 이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40대 기수론은 그러니까 유진산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저 사쿠라 논란을 일으킨, 이 진산파동을 일으킨 유진산이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치고 나온 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이 사실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김영삼이 그때 40대 초반, 42세인가 3세,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이미 5선 의원이었어요. 근데 25살 때 국회의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버지가 그 진도의 거제도의 유명한 멸치 이렇게 어선으로 떼부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멸치 어부 부자거든요. 그래서 선주 부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25살에 그 출사를 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총선에 출마해서 아까 장택산 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25살에 됐고, 처음엔 자유당으로 시작했다가 이승만이 독재를 하니까 야당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민주당으로 합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때 원내 총무도 하고 뭐 5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 나이가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5선 의원인데, 대통령 나올만 하잖아요, 5선 의원이면. 그런데 자기만 나오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시에 재선을 막 했나 3선을 했나 그랬던 김대중을 꼬신 거죠. 김대중은 아직은 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내가 벌써 대선을 나와도 되나? 이거 60대 어르신들이 다 당내에 계신데 나는 한 다음번 대선 중에 50 넘으면 그때 출마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후농이라고 불렀거든요. 호가 후농이에요. 여긴 거산이고. 후농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40대 기수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국민들을 한번 이렇게 설득을 해보자라고 꼬셔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산하고 후농이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때 이철승이라고 하는 분도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세 명이 같이 대선 출마를 해서 이른바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당내 경선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1등, 김대중이 2등, 이철승이 3등을 한 거죠. 아마 이철승은 중도 사퇴를 했나 뭐 그럴 거고.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50%를 넘겨야 되는데 1위에서 50% 못 넘겨서.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면 당연히 1등인 김영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서 이 당시에 당선 이렇게 수락 연설문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철승계를 설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철승계한테 어떻게 명함에 대권 김대중, 당권 이철승 이렇게 적어준 거야. 이철승계. 그래갖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당수는 공천권은 이철승한테 주겠다. 당수가 되면 공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철승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2위와 3위가 연합을 해서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재투표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투표 결과 김대중이 1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김대중이 71년 대선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선 주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대선을 다룬 영화가 이번에 킹메이커라는 영화 개봉하잖아요. 이선균 씨가
이때 설경구 씨가 대선 후보 김대중으로 나오고 이선균 씨가 그때 이 선거를 이끌었던 엄창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선거 참모로 나오는 그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12월에 그 개봉하면 꼭 보세요.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거를 다룬 거예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거에서 이른바 4대 공약이라고 하는 최초로 정책 선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대선 후보들은 그냥 이승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면 박정희는 빨갱이다, 뭐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했는데 처음으로 포지티브한 정책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고, 제1 공약이 뭐였냐면 예비군 폐지였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가 6.25 때 예비군이 없어서 6.25에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비군을 막 향토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3년 군대 갔다 온 것도 짜증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예비군을 수입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다들 예비군을 싫어했거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향토 예비군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 왜냐면 그때는 북진 통일이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승만 정부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북한하고 무슨,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통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배제시킨 상태에서 유엔 감시하에 통일을 하자는 거고, 사실상 그거는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사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 노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얘기했던 게 누구냐 하면 50년대 죽산 조봉암이거든. 그랬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도 안 지났는데 김대중이 다시 평화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이 얼마나 용기 있게 우리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 공약을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안보는 4대국 안전보장.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 미국, 소련, 중공이죠. 그 당시엔. 그 4개의 4대 강대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같이 보장하는 4대국 안전보장을 추진하겠다. 그 4대국 안전보장 하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대중의 공약이었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그거 얘기 되는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실 박정희 정부가 나중에 유신하기 전에 그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김대중 후보가 평화통일 공약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하게 되는 걸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때 김대중이라고 하는 엄청난 라이징 스타가 국민들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의 인기는 정말 가는 데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김대중 또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김대중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럼 모였다면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데 가서, 고향인 원래 목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목포에 가서 선거운동할 때 100만 명이 모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진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사진의 끝에 지평선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김대중 유세 사진 보면. 김영삼 대통령도 인기 있는 연사로, 이때는 이제 김대중 동지의 당선은 저의 당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서 전국을 돌면서 같이 또 선거 유세를 해줬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감정이 상해서 갈라서게 되지만, 이게 이제 40대 기수론이고, 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라이벌이 야당을 이끌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그 박정희 정권이 11.6으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을 다시 벌이게 되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선 경쟁을 벌이고 김종필까지 뛰어들어서 이른바 삼김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한 뿌리니까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계속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 5.18이 일어나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내란 음모 사건으로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그 87년 전두환 정권이 끝나갈 때쯤에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을 해서 같이 이제 통일민주당을 만들어서, 신민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신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당을 합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87년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분열하게 되는 거죠. 이때 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들이 진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썼죠. 그게 뭡니까? 6.29 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직선제를 받아들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6.29 선언에 아주 기가 막힌 항목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김대중에 대한 사면 복권을 넣어준 거예요. 원래 김대중은 그 당시에 내란 음모죄로 유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내란 음모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나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은 원래 대선을 못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6.29 선언을 하면서 김대중을 싹 사면 복권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는 사면복권 받아도 대선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사면권을 해주니까
사면권 해줬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YS보다 내가 거삼보다 내가 뭐 나이도 좀 더 많고 그리고 뭐 내가 정치도 더 이렇게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정치도 더 잘하는 것 같고 호남 가보니까 지지자들도 다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왜 YS한테 양보를 해야 돼? 이게 욕심이 생겨 사람이. 그래갖고 YS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안 나오겠다고 했잖아 대선. 뭔 소리야 나가야 돼. 이번 아니면 언제 또 기회 걸지 몰라. 그래갖고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통일민주당은 이미 김영삼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경선하면 김대중은 진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탈당을 해가지고 평화민주당을 만듭니다. 사실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민주당이 사실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슬러 올라가면 평화민주당의 후신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인 거죠. 사실 이때 87년 대선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흑역사잖아요. 이 두 분이 결국 단일화를 못해서 분열되는 바람에 노태우 정부가 한 번 더 집권하게 된 거 아닙니까? 민주화가 5년 늦어진 사건인데 생각해보면 이때 누가 잘못한 거냐면 김대중이 잘못한 게 맞아요. 이때는 김영삼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김영삼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거든. 근데 김영삼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무슨 전략이 있었냐면 사자 필승론이라고 해서 이제 영남, 호남 이렇게 그 지역별로 갈라지잖아요. 호남은 김대중이 다 먹고 영남은 경북은 노태우가 먹고 경남은 김영삼이 먹고 충청은 김종필이 먹고 수도권은 나눠가지고 그러면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호남 플러스 수도권에서 1등하는 김대중이 이긴다라고 해요. 그게 사자 필승론입니다. 사자가 이제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4명이 나오면 김대중이 이긴다라는 게 사자 필승론이고 근데 그때 여당인 노태우 정부도 4명이 나오면 무조건 노태우가 이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자 필승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게 잘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유세 현장에서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세만 나가면 100만 명이 모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김종인 씨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 당시 여당은 이미 여론조사를 해서 4명의 후보가 나오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노태우가.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두 분이 분열을 하는 바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 두 분은 야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이 두 개로 분열되는 민주당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통일민주당이 영입한 인물이 누구냐? 통일민주당에서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시킨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출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평민당으로 들어온 게 이해찬 총리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이 됐지만 93년 대선을 통해서.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IMF로 결국에는 처음에는 90%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IMF로 인해서 정권을 잃게 되죠. 지지율이 90%로 시작했다가 5%까지 떨어지는 급전직하는 사태를 겪게 되고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하죠. 자기가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대선을 2번 더 나왔는데 결국 떨어지고 나니까 국민을 볼 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정계 은퇴를 하니까 갑자기 뭐 거인의 퇴장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엄청나게 김대중 대통령 막 찬양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영국에 가 있다가 영국에 얼마 안 있었어요. 뭐 엄청 오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6개월 정도 영국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아태재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회고록 같은 걸 보면 본인은 정계 은퇴를 얘기했지만 참모들이 그 정계 은퇴 선언한 다음 날부터 정계 복귀 플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장성민 씨도 그렇고 라종일 대사도 그렇고 다들 무슨 소리냐 다음에 나오셔야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정계 복귀를 준비했고 그래서 해외로 국내에 있으면 자꾸 김영삼 대통령한테 견제를 받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일단 자리를 피하고 새로 좀 이렇게 이미지 쇄신을 해서 들어오자.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잘 나갈 때는 이기택 씨란 분이 그 4.19 혁명을 일으켰던 대학생이었던 이기택 씨가 당시 야당을 이끌었는데 솔직히 이기택 씨는 김영삼의 상대가 되기에는 너무 사실은 좀 이렇게 급이 낮았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 거의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이렇게 견제를 못했고 결국엔 김영삼 총선에서 계속 이렇게 지게 되면서 이기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났고 97년 대선이 다가오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고 사실은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돼도 되는데 이기택계랑 이제 그게 거기서 싸우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재 정당을 또 만들죠. 그러니까 평민당이 민주당이 됐다가 민주당 안에서 또 탈당을 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동교동계를 다 나와. 그 이기택 밑에서 뭐하냐? 빨리 나와. 그래갖고 나와서 새 정당을 만든 게 새정치국민회의였고, 제가 97년에 대선 선거운동을 한 게 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학생 이렇게 자원봉사단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새정치국민회의로 97년 대선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만으로는 너무 호남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시 여권 인사들을 많이, 그러니까 야권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2000년에 95년에서 2000년 5년 만에 새로운 정당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당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인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김대중의 시대인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총재 정치 시대고,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삼김 정치가 이런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야 나와 그럼 우르르 나오고 들어가 그럼 우르르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은 김대중이 시키는 말대로 다 이렇게 마치 독일 병정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다음, 그러다가 드디어 다음 어떤 스타, 민주당이 배출한 다음 스타인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노무현이 김대중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 전 97년 대선에서 나와서 3등 했던 이인재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인재 씨를 민주당의 다음 대선 후보로 생각했고, 민주당의 주류였던 동교동계는 다 이인재한테 줄을 섰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이인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야당에선 이인재 대세론, 여당에선 이회창 대세론이 횡행을 했고, 이 이인재 대 이회창의 선거였으면 당연히 이회창이 됐겠죠. 근데 그래도 야당 안에서는 이인재가 동교동계의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2000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서울에서 보궐선거 당선됐는데 서울의 지역구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도전했다가 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노사모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엄청난 팬클럽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그래서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하잖아요. 부산 후보인 노무현이 제주도에서는 아마 하나갑 씨가 1등을 했나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울산 경선이었는데 울산은 뭐 부산 후보가 1등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등한 건 엄청난 이변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광주부터는 동교동계가 지지하는 이인재나 아니면 호남 출신인 한화갑이 1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부산 출신인 노무현이 1등을 하면서 이른바 노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민주당 국민 경선 바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던 거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노무현이 등장하고 노풍이 일어났으나 동교동계는 사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아니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든가, 우리가 미는 사람이 해야지, 쟤는 뭔데 부산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노무현이 납득이 안 됐던 거지. 그때부터 친노와 동교동계 사이에 피 튀기는 한 10년에 가까운 정치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흔들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하고, 사실은 김영삼이 자기를 영입했으니까 김영삼하고 화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른바 김영삼 시계라고, 김영삼 대통령 때 받은 시계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민주대연합을 다시 복원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IMF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IMF의 주범인 사람을 왜 만나느냐. 그래갖고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5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갑자기 10%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호남의 동교동계가 처음에는 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자라고 해서 누구로 갑니까? 그 당시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정몽준 씨. 정몽준 씨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단협이 일어났다가 결국에는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주류는 동교동계니까 노무현을 지지하는 친노 세력들이 한 40명 정도가 집단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열린우리당을 넘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동영, 김근태, 이런 사람들이고, 추미애가 넘어올 뻔하다가 안 넘어오고 민주당에 주저앉는 바람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역이 되는 그런 불명예를, 흑역사를 또 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군소정당이 돼버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150석을 얻는 그런 그 유명한 2002년 총선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004년 총선. 다음. 근데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게 유명한 4대 개혁 입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 개혁,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죠.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혁, 그 다음에 과거사법 개혁, 그 다음에 신문법 개혁, 언론 개혁. 이렇게 4개를 열린우리당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박근혜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박근혜 대표가 그걸 다 이렇게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입법이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되게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이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 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에서 한번 크게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선거를 다 지죠.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요즘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 당시 표현으로 불임정당이라고. 왜냐면 당선을 못 시키니까 이 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선거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자꾸 당을 쪼개느냐. 뺄셈의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노무현 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점점 깎아먹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순순히 정권을 내놨습니다. 뭐 어쩌겠냐. 이게 국민의 뜻이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이냐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아까 말한 그래서 그때 정동영, 김근태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프린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하고 뭐 총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선을 해가지고 누가 당선됩니까? 이때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씨가 이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열린우리당 해체해버리고 열린우리당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열린우리당 도저히 안 되겠어. 열린우리당 이름을 바꿔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새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정동영 씨의 가장 큰 선택이 바로 이때 출마한 거예요. 출마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때 출마했다가 이명박한테 500만 표 차로 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동영이라는 그 사실은 동교동계의 스타 정치인이었거든요. 김대중이 영입한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 스타가 정동영이었는데 정동영이 이때 대선에 나왔다가 500만 표 차로 지면서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 정동영을 공천을 떨어뜨려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 전 직전 대선에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그 다음 총선에 바로 몇 달 뒤에 열린 대선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안 줘버린 거야. 얼마나 사실은 그 정동영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면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가 구원투수로 당대표를 하면서 정동영을 공천해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정동영 씨는 아니 어떻게 내가 대선 후보였는데 내 당에서 나를 공천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 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이 바로 다음 총선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 그러니까 이게 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손학규 씨가 와서 오히려 당대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란기. 노무현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 1년 만에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민주당의 두 거목이 정권 마치고 1년 만에 다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없고 좋은 정치인도 없고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게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한명숙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당시 정부에 비하면 뚜렷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되게 안타까운 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잖아요. 근데 한명숙 그 총리가 그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던 총리였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자기가 반대하는 야당이 되고 나서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리더십의 혼란을 겪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 세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나서 인기가 오히려 또 역으로 치솟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500만 명이 추모를 하면서 추모 정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가는데 이거를 정동영이나 손학규가 받을 수 없잖아. 이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각을 세웠던 노무현 대통령 경포대라고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게 손학규고 노무현 대통령 뒤에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나갔던 게 정동영이니까 이 사람들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친노 세력들이 다시 부활해서 부글부글 하면서 사실은 안희정과 이광재가 있었는데 안희정과 이광재는 그 당시에 바로 대선을 나오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도지사로 나가서 한 명은 강원도지사가 되고 한 명은 충남도지사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 대선은 누가 나와야 돼? 그 2012년 대선 누가 나와야 돼 했을 때 그때 나온 두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왜 둘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나와서 다음 그게 바로 이분들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이 두 분이 동시에 정계에 입문을 하면서 사실은 이 두 분들에게 둘 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왜냐하면 안철수만 나오거나 문재인만 나왔으면 서로에게 다 좋았을 텐데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안철수 현상이 먼저 있었죠. 근데 안철수 씨가 차라리 그냥 쿨하게 나 그 민주당 입당해서 야당 후보로 대선을 나오겠다라고 했으면 문재인은 안 나왔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나는 정치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만 했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하라 그럴 때도 나는 안 했던 사람이고 김영삼이 노무현을 영입할 때 원래 문재인도 영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그때부터 나는 정치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었거든. 나는 시민사회에서 변호사로 남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하다가 민정수석 시키고 비서실장 시켰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잘 어떤 이렇게 자기의 뒤를 맡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사업, 그 법무법인 부산이나 혹은 이제 비서실장 같은 걸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자기의 정치적 후계자는 오히려 유시민이나 한명숙 같은 사람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시민은 오히려 자기는 진보정당 할 거라고 막 정의당으로 넘어가서 통진당 만들었다가 폭망하고, 한명숙 씨는 이제 오히려 선거법 위반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감옥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날아가고 나니까 문재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양정철 그 민주정책 연구원장이었던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양산 집, 문재인 대통령이 산에 들어가고 양산 전원주택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귀농해서. 양산 집에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농성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표님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변호사님 아니면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 국민들의 열망을. 그래갖고 일주일을 설득을 해서 농성을 해가면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대선에 출마를 시킨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나오고, 마침 그때쯤에 안철수도 원래 서울시장 나올까 했다가 박원순한테 양보하고 나서 국민들이 막 안철수 현상이 젊은 층을 상대로 막 폭풍처럼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나와야 되겠네 라고 해서 안철수도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2012년 대선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 안 나오려고 눈치 게임을 하다가 1 하는데 같이 1 이렇게 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분이 같이 대선을 나온 거야. 둘이 나오니까 이쪽은 박근혜로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이쪽은 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둘이서 단일화 협상을 지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끝내 감정만 상하고 단일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철수가 그냥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포기를 해서 단일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지막 선거 전날 선거 당일에 또 갑자기 자기는 뭐 문재인이 이거 같으니까 난 해외 나갈게 그리고 바로 투표하는 당일 아침에 미국으로 해외로 나가버리잖아요. 출국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또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뒤끝이 있었다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결국 그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되고, 이 두 분은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으로 5년을 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이합집산을 하다가 안 되겠다, 당 합치자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합친 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을 거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데, 이 둘이 도저히 이게 서로 정서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르고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둘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너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또 분리돼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또 깨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하고, 요때 누가 나갑니까?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2004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던 동교동계, 그 김대중과 함께 정치를 했던 동교동계가 다 안철수를 따라 나가면서 호남 정당을 새로 만든 거야. 그게 국민의당이죠. 사실은 이 안철수 씨의 가장 큰 정치적인 업적은 민주당 안에서 동교동계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친문 정당으로, 친노 정당으로 딱 정리가 되게 만든 게 안철수 씨의 공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이렇게 당인 내에서 흔드니까 결국에는 도저히 문재인 대표로는 또 대선을 치르기가,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또 안철수는 호남 민심을 막 들쑤시고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문재인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투수로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또 2012년 대선 때는 윤현준 장관은 원래 김영삼 대통령의 책사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또 이렇게 불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멘토로 또 캠프 이렇게 멘토로 영입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당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원로들을, 정치 원로들을 이제 야당에서 구원투수로 데려다가 리더십을 맡기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이 한동안 있었죠. 이것도 역시 혼란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다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이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당대표를 다시 복귀를 하면서 2016년, 2017년 대선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6년 말에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재인의 시대가 이제 지난 5년간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이제 후보가 결국 얼마 전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서 논산이죠. 논산의 재래시장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을 통해서 호남 그 동교동계를 끌고 나간 이후에 친문 1세계 정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친문 정당에서 친이재명 정당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당으로 이렇게 정당의 어떤 계파를 바꾸겠다 이거죠. 정당의 어떤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건 그럼 친문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과는 뭐가 다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을 바꾸려고 요즘 MZ세대도 열심히 영입하잖아요. 영입하다가 사고도 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체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최근까지 정리를 해본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 역할 부분 볼게요. 다음. 자, 그럼 민주당의 과제라고 했지만 결국 이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혹은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민주당을 전공했던 또 이렇게 정치학 또 출신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다음. 일단 김대중 총재가 사퇴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게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그 국민경선 도입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공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하는 거예요. 총재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출입기자였다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어떤 과정이었겠어요? 이낙연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정치부로 발령이 났어요. 민주당 출입기자가 됐어요. 그럼 그건 동교동 출입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자택으로 출근해요. 동교동 자택으로 출근하면 이유 여사가 라면을 끓여줘요. 그럼 같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 소파에 둘러앉아서 출입기자 한 10명 정도가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서 이동지 오늘 총재님 오늘 뭐 야만은 뭡니까? 물어보면 오늘 이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최고위원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걸 김대중 총재가 그 자리에서 기자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총재가 보기에 좀 똑똑한 기자들이 보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내 말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출입을 오래 하다 보면 동화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기자들은 민주당 성향이 되고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은 국민의힘 성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속살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날 초선이 다가와요. 그럼 갑자기 김대중 총재가 이낙연 기자 손을 딱 잡아. 이동지. 다음 총선에서 이동지가 출마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 총재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은 걱정 마세요. 봉투를 딱 줘요. 이걸로 일단 시작하세요. 그 당시 총재 시대는 모든 정치자금을 총재가 다 걷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다 걷어. 그때는 뭐 선거법이고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불법 탈법을 넘나들면서 정치자금을 다 이렇게 걷어. 음성적으로 다 걷어. 그래서 총재가 돈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그걸 버스 정류장이라 그랬어요. 정치자금은 정류장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그걸 자기가 먹으면 탈이 나는 거지. 근데 계속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봉투를 주면서 이걸로 선거 치르세요. 총재님, 제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동교동 이렇게 호남 향후회장을 딱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선거 치르세요. 그럼 호남 향후회장이 딱 이렇게 조직 동원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죠. 총재님, 그 공천은 어떻게 합니까? 공천은 내가 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면서 거기 현역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의겸 이번에 한 텀 쉬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각으로 그 장관 시켜주거나 청와대로 데리고 갈 테니까 이번엔 한번 양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총재님. 그럼 바로 공천. 그러면 인지도 빵 프로여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팡이만 꽂아놓으면 당선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아주 쉽게, 특히 호남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이낙연. 그래서 호남에서 5선 6선 하시고 전남도지사까지 하고 총리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종로 출마하신 거잖아요. 그 정세균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그렇게 사실은 동기동계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그늘 안에서 사실은 정치를 해온 거죠. 그게 삼김 정치인 거예요. 그럼 삼김 정치의 장점은 뭐냐면 정치 신인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쉬워요. 정치에 진입하는 그 진입 장벽을 총재가 다 낮춰주는 거예요. 정치에 들어가는 리스크를 총재가 다 부담해 주는 거죠. 돈도 부담해 주죠. 조직 만드는 것도 부담해 주죠. 공천도 다 자기가 해결해 주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정치 신인 입장에서 정치 시작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총재랑 친하기만 하면. 대신 뭘 해야 돼? 총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총재가 일로 가 그럼 일로 가고 절로 가 그럼 절로. 이거 찬성해 그럼 우르르 다 찬성하고 이거 반대해 그럼 우르르 반대하고. 그러니까 총재가 당에서 완전 제왕인 거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제왕적 권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가 삼김이었고 삼김이 물러나면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퇴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게 바로 국민경선제의 도입이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ALS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도 뽑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다음. 그게 이제 2002년에 했던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게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참고했던 자료인데 국민경선제를 도입을 하면서 1차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제왕적 총재는 사라졌는데 제왕적 국회의원이 나타난 거야. 뭐냐면 이게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민주화되는데 국회의원이 밑에 지방 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은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옛날의 제왕적 총재와 같은 권한을 이 지역 안에서 지역위원회 안에서 총재님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사실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 축사하셨지만 김용민 의원님이 사실은 이 지역 안에서는 최고의 사실은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하면 공천 누가 합니까? 결국 김용민 의원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님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 안의 제도가.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그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모든 선출직을 다 사실은 경선을 붙일지 아니면 단독 후보를 그냥 낼지 이걸 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물론 시도당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영향을 의중을 반영해서 다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그 시도당 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 뽑잖아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왕적 의원이 사실은 이제 당을 장악하고 있고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다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중앙당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나오면서 탄핵 이후에 엄청나게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입당했죠. 그래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엄청 늘어났어요. 옛날에 제가 석선언문 쓸 때만 해도 야 무슨 민주당의 진성당원이 어딨냐 당비낸 당원 다 종이당원이고 페이퍼당원이고 가짜당원이지 민주당에 누가 당비내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당비내는 당원이 수십만 명이 됐어요. 뭐 1,000원, 2,000원이더라도 작은 액수라도 당비되는 당원이 수십만 명이 정당이 됐어. 이 정도면 굉장히 당이 제도화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비를 내는데 권리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당비를 내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로 뭔가 권리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나 그 대선 후보 뽑을 때 당원이라고 특별히 가산점 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ALS 여론조사 경선해가지고 일반 유권자나 당원이랑 똑같이 한 표 행사하잖아요. 당원이라고 해서 2배를 쳐주거나 당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추첨하는데 조금 이렇게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비는 내는데 아무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당원이나 유권자나 사실 별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되면 당이 조금만 인기가 떨어져도 막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 내가 이 당의 당비를 내가 왜 내느냐.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있으니까 당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탈당을 안 하고 남아있는 거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인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10% 20% 되면 다 탈당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당비만 내는데 왜 남아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게 유럽의 대중정당하고 다른 거예요. 유럽의 대중정당은 철저하게 당원들이 공천을 합니다. 당원들이 투표로 구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요.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투표권을 안 주죠. 주더라도 상징적으로 아주 소수만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02년 국민경선 때 그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1등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받은 표가 500표였어요. 지금 경선하면 200만 명 참여하잖아요. 민주당 경선에. 그때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받은 표가 500표였다니까. 그러니까 투표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투표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의원을 추첨으로 구성했어요.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한 사람 중에서 인구 비례, 세대 비례, 남녀 비례를 고려해갖고 그 국민들의 구성과 비슷하게 추첨을 해서 대의원단을 구성해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연설을 듣고 현장에서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했는데 500표밖에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수기의 과정이 없이 지금은 여론조사에게 그냥 공천을 위탁하고 있는 셈이란 인기 투표를 한다 이거지. 연설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이게 제가 보기엔 문제라는 거고. 다음. 그래서 ARS 여론조사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거는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던 거야. 제대로 경선을 하려니까 대선이 임박해서 급하게 단일화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편법으로 여론조사를 2개를 돌려서 여론조사 결과 많은 쪽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했는데 운 좋게 그나마 노무현이 이기는 걸로 나와갖고 노무현이 된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제도에서 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도입했던 건데 결과가 좋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세련되고 선진적인 제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여론조사 바람이 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민주당, 열린우리당부터 여론조사를 막 도입하니까 국민의힘 쪽도 그 여론조사 도입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로 경선하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여론조사로 경선하면서 토론회도 한 번 안 하고, 연설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여론조사로 이렇게 여론조사로 직함 불러주잖아요. 여러분도 경선 다 해보셨죠? 직함 불러주잖아요. 직함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하고 직함 2개, 20글자 이내로 불러주죠. 그럼 뭐야? 직함만 듣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는 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의원이 지지하는 사람이 쉽게 당선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평당원의 공천권은 사실상 마른 공천을 당원들이 경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변별력이 없는 그런 경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불투명하다. 돈이. 왜냐하면 이게 그저 몇십만 명이 당비를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당원이실 것 같은데 그 당비 어떻게 쓰는지 회계 공시된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1년에 몇백억씩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한테 당비를 보전해 줍니다. 그 지원금을 줍니다. 국고 지원금이 몇백억이 나오고 선거가 있는 애는 2배, 3배가 나와요. 그러면 300억씩 나오는 거야, 1년에. 그렇죠? 그리고 후보들은 ARS 여론조사 비용을 당이 내줍니까? 후보가 내요. 내가 출마하면 내가 ARS 여론조사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럼 3명이 후보면 3명이 500만 원씩 나눠서 내요. 2명이면 750만 원씩 나눠서 내고. 국회의원의 경우. 뭐 구의원, 시의원은 좀 더 작겠죠. 그럼 당은 도대체 당비 갖고 뭐 하는 거야? 몇백억을 당비를 받는데 후보들한테 또 등록비 받죠. ARS 여론조사비 받죠. 당은 선거 때 엄청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당 자산이 펑펑 불어나.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 당사 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아주 한복판에 당사 구매했잖아요. 물론 그거 대출 받아서 샀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이게 뭐냐면 당을 국고 보조금하고 당비를 운영하는 정당이면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당직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고, 후보 선거에 얼마를 썼고, 뭐 정책개발비 얼마를 썼고, 이런 걸 다 투명하게 당원들한테, 뭐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 말고, 뭐 올리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전당대회에 나온 당대표들도 사실상 2년짜리 공기업 사장인 거예요. 왜냐면 이 당대표라는 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리인 거야.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스펙 쌓는 자리인 거지. 당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겠다. 우리 당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출세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그냥 한 밟는 자리일 뿐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당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2차 민주화다. 2차 당내 민주화. 평당원 권리 찾기 운동이다. 그래서 당내 회계 공개해라. 그리고 평당원들에게 더 가중치를 두는 경선 제도를 도입해라. 그리고 당비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더 가중치를 받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라. 실질적인 변별력을 가지게끔 후보들이 경선하기 전에 토론회 열어라. 토론회 열어서 생중계해라, 유튜브로. 요즘 줌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들을 당원들이 보고 그중에서 좋은 사람을 투표를 해서 뽑아야지. 왜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낙점한 사람들이 경선이라도 붙여주면 다행이고 경선 안 하고 그냥 지명하면 지명한 사람이 그냥 후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어딨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한 번 더 개혁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김대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중도 노선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은 한미 FTA를 추진한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탈원전이나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그리고 한미 FTA도 오히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명숙 총리 대표 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노선에서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와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정의당 노선 쪽으로 가까워지고 이건 아마 586 정치인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은 중도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이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선이고 사실은 중도 보수 정당에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고 두 번 집권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는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 뭐 윤석열하고 17% 막 이렇게까지 차이 났다가 전국민 재난기금을 철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죠. 최근에는 골든크로스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회복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하고 무조건 좌경으로 갔을 때는, 왼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좌파로 가는 게 맞아요. 원래 미국도 그래요. 당내 경선에서는 좌파로 혹은 우파로 집토끼를 잡았다가 본선에 가면 중도로 산토끼를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41분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